날씨가 이제 흐린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봄이 왔더니 이쯤을 지나고 조금 있으면 뭐 수도 만나요. 정시 뭐 3월달에 와서 완연한 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봄이 시작되면 또 일단 하던 대로 많은 연구 결과를 학계에서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는 이거 많이 상식하면서 이것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어려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이 행사가 이번이 첫 번째 행사는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 행사고요. 첫 번째 행사 때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뭔가 이게 조합이 잘 안 되고 돈만 쓰는 행사로 전략이 돼가지고 제가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특성화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성한데 제가 아시는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촬영합니다. 말씀드리면 이 행사에서는 연사님들께 큰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는 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시간표가 구성되었고요. 아마 더 중요한 부분은 강연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저희가 정확히 할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더 많은 얘기가 파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실 그 강사분은 작년에도 모셨던 분인데요. 저희가 자동차 에너지 소재 부품 포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자동차 에너지가 사실 별개로 보시면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작년에도 수고해 주셨던 근원공과대학교 원수근 교수님께서 간략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링크 사업단에서 방금 얘기를 나눴었는데 링크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광민 교수님께서 가이드 해주시는 걸로. 네. 우리 본 교수님하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잠깐 원래 그 발표자 외에 오신 분들의 어떤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소개는 발표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이 아마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상세되는 내용이고 오늘 주제는 제목은 에너지 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 많이 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전문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알고 있는 에너지 혁명과 제4차 혁명, 산업혁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은 아마 페이지는 많은데 우리 속담에 책 많다고 공부 잘하는 아닌데 내용이 많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그림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바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혁명 혹은 제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유첨이 몇장 되는데 이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4차 산업이 먼저 에너지 혁명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제4차 산업혁명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그거를 이끄는 기술들이 핵심 기술에는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설명된 대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그 다음 제1, 2, 3차 산업혁명 영향과 우선 이 제목을 먼저 읽어드려야 이해 나중에 많은 장표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먼저 두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의 전략과 준비 수준, 그 다음에 가격가별 수준의 정도.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 여기에 독일의 사례와 아메리카 지멘스 공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방법론,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뒤에 조금 요 산업의 영향은 전반적인 의미에서 열거는 되어 있는데, 깊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제4차 산업의 혁명의 정의는 우리가 3차 산업의 정보통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의 혁명을 기반해가지고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 경제를 융합연결하는 기술 혁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융합연결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새로운 부가 같이 창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으로부터 이 말이 정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한번 보면은 실제로 크라우스 슈밥이 1971년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WEP라고 해가지고 AF라 해가지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하고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단어가 막 공동대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 작년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했고, 그전에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세계 각국의 경영자들, 세계 각국의 일가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서 했던 이 다보스 포럼 내용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총 300여 개가 세션이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역대 산업혁명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은 18세기 말쯤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게 전기기관이죠. 그래서 생산기계화 시동을 해서 이 내용을 해서 이런 1차 산업의 혁명에 불을 붙인 영국이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게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쯤에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과 우리가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고, 3차 산업혁명은 이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통신 자원 시스템을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은 그야말로 디지털, 바이오, 나노 이러한 여러 인공지능 이 구축됨으로 해서 앞에 이 영향과 융합되는 그런 산업이 4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산물 인터넷, 3D 프린터, 그 다음에 유전자 생명공학, 운송수단, 빅데이터, 이런 나노기술, 이렇게 총괄화되는데 각각 그 부분을 물리학 부분, 디지털 부분, 생물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 2, 3차의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각 선진국의 끼친 영향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우리나라 기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산업은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고, 이 3차 산업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교통국가로 분류를 시켰는데, 이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것은 3차 산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성장 부자를 완전히 구분하는 이런 혁명이 된다.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도, 공식기술, 인프라 부족한 국가는 앞으로 보전이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작년 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세계의 기술의 발전은 21세기에 와서의 기술의 발전은 20세기의 어떤 사회나 기술의 어떤 발전이 일로 쳤을 때 21세기는 200여 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레이 크즈와일의 싱귤러리티 이즈 리어라는 책,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언급이 있을 없는 독자입니다. 언급이 됐는데 그 내용보다 지금 더 빨리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고 나면 달라져 있고 자고 나면 달라져 있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용 중에 오늘 아침까지도 신문을 보고 필요한 2가지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그런 기술이 되게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내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숙명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강점은 역시 알다시피 제조업과 정보 통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합 연결이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선진국 대비 이러한 부분들이 취약하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핵심 기술, 기획, 설계 등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이거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평가한 게 우리나라 한국의 순위가 25위에 나온다. 그 다음에 나라별 제조업 혁신은 독일은 83%인데 한국은 31%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하고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 전략의 이 부분을 기치를 내고 있는 게 제조업 혁신 3.0인데 2020년까지 중기업, 중소기업 1만 개를 육성시키겠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 보급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슬로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각 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공감을 하는데 의미 되려면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제조업 혁신에 정부가 주도하는 3.0 추진 계획에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고 아마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성장 동력 확보는 이런 AI 증강, 그다음 자율주행, 경량 소재, 스마트 시티, 그다음 삶의 질 향상에서는 정밀로 심각, 탄소 자원화, 미세먼지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한국은 29위, 일본은 참고로 12위고 대만은 16위고 중국은 28위고 러시아 31위인데 우리는 같은 상당히 뒤에 처진 그런 국가별 4차 산업 전략 비교해 보면은 이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년이라는 것은 지금 제조로서는 최고의 강국이 독일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을 기치를 내걸고 모든 공장이 그야말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건데 뒤에 그 내용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은 2025년 정도에는 제조에 있어서 독일을 따라잡겠다 하는 게 중국의 2025년. 즉 2015년 작년에 이미 재작년에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스스로가. 그 정도로 중국의 제조에 있어서 제조 강국이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독일은 2011년도에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미국은 산업 인터넷 잘 아시다시피 이 클라우드 중심의 인공지능 빅데이터에서 알파고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본은 로봇신 전략을 해서 로봇 중심의 4차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각 해당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4차 산업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아니고 이미 시작 벌써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품질 가격 경쟁력 최우선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요 위에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조회사 중에 현대자동차가 구글 합천 업체로 전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골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데이터 제품을 개발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가장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제가 합천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게 오늘 이 순간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마 현대가 그렇게 될 리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돌아서도 얼마 안 있으면은
그런 게 신문에 또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디다스가 보시면은 지금 동남아에 93년도에 이 운동화 생산 기술을 옮겼는데 올해부터는 생산 거점을 독일로 이전합니다. 근데 임금비가 비싼 데로 왜 옮기느냐? 로봇으로 운동화를 생산하면은 전혀 임금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재화를 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폭스콘, 즉 애플의 업체지만 6만 명을 감원을 하고 로봇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피자헛에서는 로봇 대상을 이미 등장을 했고 피자헛이라는 게 이 상호 이름입니다. 맥도날드의 이 최고 비밀 런치가 한 만원 35,000 달러짜리 로봇 팔을 사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비승윤 직원보다 시간당 15달러를 주는 비승윤 자보다 훨씬 일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35,000달러의 로봇을 하면은 뭐 고민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스릴까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 감안해 볼 때에 앞으로의 이 전 직업이 35% 정도가 20년 뒤에는 없어질 전망이다. 이게 옥스퍼드 딜로이트 공동연구원 결과가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어디서 봤을까 했는데 옥스퍼드 딜로이트 공동연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도 권수문이라는 한 인간이, 한 개인이 이 내용을 발표를 한다기보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창의적인 거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걸 지정은 해드릴 건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다 종합해가지고 제가 물론 시간이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책이나 있는 내용들을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짜집게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할 거다. 독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인데 이게 지금 이 보면은 기계들이 서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재고량을 따라 생산량을 자동 조절해서 생산 라인을 스스로 개편한다라는 까지 이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암베르크 지면수 공장이 하루 5천만 건 빅데이터로 공장 진영화 훈련점을 도전하는 89년대 설립했을 때에 이 부품이 100만 개대 500개 했으면 지금은 이 14년 4학년까지 11.5개. 이 분량이 4,000%에 40배 정도 줄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장이 엠베르크 공장이 실제로 공장 자체 도시가 굉장히 작은데 한 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전부 다 모든 생산 설비들을 모든 걸 다 연결해 놨습니다. 또 공장 안에 내용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사람은 25년 동안 하나도 열진 않고 천명이면 천명 그대로 생산성이 든 모든 품질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럼 어떻게 했나 제가 엠베르크 신문에는 엠베르크 공장밖에 없는데 그렇게 소개된 제가 막 사이트 들어가서 사정을 모델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어디가 사진 찍어갖고 가온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 상에든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공장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상한 데 있어가지고 의심이 많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노사공유든지 이런 쪽으로 해갖고 공장에서 또 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독일은 다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걸 달성하실까?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 한 20가지 가까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열거가 많지만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돼 있는데 이게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기 정보를
아마 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현재로는 5기가 내지 50기가 그런데 2018년도 되면 무한정으로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물론 미래 기술의 티핑 포인트 시기를 다보스 포럼이 전망을 한 거를 지금 여기를 해놨고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은 시간과 어떤 효과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티핑 포인트라는 게 바로 여기 정의가 된 대로 어떤 아이디어나 경향, 자율 행동, 특정 공지를 만들고 순간을 가리킨다는 거. 사실은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미분했을 때 맥시멈이 되는 거죠. 미분하면 맥시멈이 되는 점이 티핑 포인트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세츄레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맥시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순간을 티핑 포인트로 했을 때 모든 산업을 위한 스토리지 그러니까 모든 게 전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2018년도에 이룰 것이다 라고 다보스 포럼에 전망을 했는데 이게 제가 따로 빼놓은 걸 설명을 해드리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이다. 지금 현재 2기가에서 50기가 저장 가능하고 이게 되면은 영원한 기록의 콘텐츠의 생산 공유 소비 증가가 촉진되고 기업 운영 효율이 효율 수 있을 때 개인 기업력 확장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면서 매주 쿠모로보스키의 하드 드라이브 가격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놓은 있어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서 기가당 달러 가격이 얼마냐. 그런데 1980년대 약 200만 불, 1기가당 2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있어서 기가당 15센트, 뭐 1.5센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건데 그 커브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이 푸른색과 빨간색은 제가 이제 이렇게 끊고 이 점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식이 이 밑에는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09년도부터 이 뛰기 때문에 물론 이 시간은 저는 연도는 그냥 노멀 가격이 때리는 로그 그래프 인물 감안을 해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지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거의 0에 5% 차락하면 약간 꺾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요거는 코모로브스키가 썼던 수식이고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서 요거를 제가 이제 만드는 식을 넣었습니다. 요 식을 맞춰서 2012년도를 고정을 해서 이걸 풀어보니까 2017년 올해 와서 0.02로 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창의력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에 이 그래프는 원래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코모로브스키가 만든 식에서 요게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들어 온 거죠. 근데 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안 맞으니까 이어가지고 유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력이 기존에 있는 데서 잘 정리를 하다가 미처 이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기가 하는 게 창의력이다. 그래서 나중에 알파고의 신의 함수 78번째 신의 함수에 대해서 창의력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아마 주의 깊게 보시면 창의력이 지금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모든 게 연계되는 시대에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또 공유경제. 자, 공유경제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묻고 대답을 하겠는데 사실은 택시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택시를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면서 택시가 하나도 없는 회사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우버죠. 그 다음에 숙박을 가장 많이 유치시키면서도 숙박 호텔도 한 채도 없는 회사가 에어비앤비. 그다음 여기 있다시피
소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매장이 하나도 없는 데가 아마존닷컴입니다. 그럼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나오겠냐? 우리 기존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다라는 방법론에 와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존 개념으로는 뭐 매장이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든지 택시 한 대도 없이 우체 택시를 움직이느냐든지 숙박료 하나도 없이 하느냐든지 학교 교실이 하나도 없는데도 학생들이 많느냐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 땅덩어리 하나도 없는데 우체 그 나라가 제일 큰 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개념이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명해가면서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티핑 포인트라는 이 부분은 2025년에 이 공유 경제가 몇 프로 달성될 거냐라는 게 67%가 달성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찬성하는 100명에 물었을 때 67%의 전문가들이 찬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공유 경제가 2025년경에는 일어날 확률이 67% 이런 요와 같은 지금은 현재 동향은 이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 더 촉진될 거다. 모든 데서 그런 게 일어날 거다. 100개의 기업이면 한 67%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예측으로 이러는데 이거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에 설명했듯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했는데 아마존닷컴인데 여기 보면은 직원이 뭐 11만 7,300명 온라인을 통해 현대전자책 리더기를 했고 90년대 창립을 했다. 에어비앤비 창업 브라이언스키 1982년생 같은 경우는 몇 살입니다. 아직 35, 6. 이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우버 택시 창업 트레비스 젤러닝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뭐 아주 약간의 나이인데도 이러한 우버 택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규제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또 다른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버를 택시한다 이러면은 이제 뭐 기존에 있는 택시 기사들 조합들이 가만 안 있겠죠. 우리나라 법으로 통과를 시키냐 안 하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인 변화를 사회적인 어떤 충격을 줄 거다. 이건 지금 이제 체내 삽입형 기기 앞에 다 그 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문신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기기. 요게 지금 하나 패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타투를 해가지고 전자로 문신을 했는데 여기에 스마트 앱으로 깔아서 이렇게 보면은 맥박이든지 이 건강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자문신이 또 앞으로 뜬다. 이게 체내 삽입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중간 단계로 전자문신으로 갈 거다. 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삽입이 되기 전에 이 전자문신이 뜬다라는 데서 스마트 타투가 내용을 올리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뒤에 또 이 스마트 타투가 이렇습니다. 스마트 타투인데 여기에다 해놔놓고 이 전자 프린터 잉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동작을 합니다. 이게 프린터 잉크가 있지 않습니까? 잉크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최대 상업비하고 이게 영국의 전신마비 환자의 뇌에 이런 96개 센서를 이식함을 해가지고 로봇 팔을 움직이는 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신경과 연결해서 움직이게 간다는 개념인데 이게 그냥 공상과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공학이니까 생물의학 부분에 가보면은 세포의 신경 전달의 이 메커니즘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날로그라는 것은 전기에 우리가 어디보다 충격을 주면은 전자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전자의 흐름에서 바로 다음에 연결될 때는 시냅스라고 그래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 약 2나노 정도 되는 간격이 떨어지는 그 간격에는 시냅스라는 간격이 있는데 그때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집었을 때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신호가 갔다가 전지적인 신호가 갔다가 그 간격이 떨어진 그 부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 해서 그거를 그 사람이 느낌이 찬 거를 차게 느끼고 그다음에 뭐 뜨거운 거 그다음에 뭐 음악이 좋은 음악이 들리면 전부 다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면서 그 중간에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을 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됩니다. 전자적인 거, 전자 신호거든요. 이 세상,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일 중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만류력과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 네 가지가 힘밖에 없어요. 기본 힘은. 그런데 양력, 핵력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 친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방사능 아니면 친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중력은 물체가 땡기는 건데 우주와 우주가 땡기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물체도 땡기지만 그거는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틈이니까 빼버리면은 전자기력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전자기력에 우리가 일어나고 제가 듣고 제가 설명하고 모든 이런 현상은 전자에 의해서 요소를 부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로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인 말고 과학적 문제를 풀어갈 때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전자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99.9%가 전자적인 문제로 넘어가집니다. 분자의 현상이 모든 게 든지 간에 정착이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전자로 가서 나중에 풀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기적인 신호, 시그널 센서를 붙여가지고 정기적인 신호를 읽어낸다. 근데 말하는 데는 뭐 정기적인 신호하고 이런 잘 안 하면 이런 소개는 잘하는데 안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 자기 만든다고는 그게 그다음 디지털 정체성. 아까 전에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 세계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차이나, 인디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국가는 경계가 없는 국가죠. 페이스북이 14억입니다. 중국이 13억 6천이면 그 다음에 트위터는 6억 4천, 인스타그램은 1억 5천. 자든 인구가 실제로 디지털의 정체성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페이스북의 저거버거가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이제 동양의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팀블러, 인스타그램인데 이제 이걸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수형 안경, 그러니까 이미 구글 안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림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해서 3D 상품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인터넷, 스마트워치가 2015년 7천만 개, 19조 5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미모 베이비라는 회사에서 아기 호흡, 기력, 자세, 수면 등을 다 예측해서 어머니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애의 건강이든지 예측하는 게 실제로 상품화되어 있고, 랄프 로렌의 스포츠 셔츠든지 이거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블랙약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미모 베이비. 그 다음에 랄프 로렌 스마트 셔츠, 그 다음에 블랙약고 여러분 약고 이런 데서 상품화 또는 연구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선물 인터넷, 앞으로 2025년도에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과 연결된다라고 응답자가 89%가 그렇게 될 거다. 그게 90%가 될 거다라고. 이 자료는 2015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동양은 모든 게 연결되는 코드 GT라는 모델의 컴퓨터 코드가 1000만 개가 된 상태에 있고, 폭스바겐의 골프 C 모델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20년도에 500억 개 기기에 인터넷이 연결될 거라고. 이턴사에 코스 수명 감지 센서가 고압 코스에 내장돼서 위험을 방지하는 그 센서가 방지하는 게 지금 상품화되어 있고, 잠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전 세계 자동차가 인터넷과 연결되는데 2015년도는 8%가 연결되고 2020년도는 22%. 그 커넥티드 카가 그렇게 되는
보험회사 아테나는 카페 센서 내졸중 환자 그런 것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에 그 컴퓨터 코드가 뭐냐면 요 지금 코드 붙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개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통사에 지금 이 과학 코스에 여기에 센서를 붙여서 센서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까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중장비가 있으면 여기 유압을 하니까 굉장히 그 과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압이 터진다든지 하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할 테니까 미리 여기에 센서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 기계를 또 코스를 만드는 기계가 어차피 이통사인데,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 연결하면은 이제 어떻게 위험이 하는 거를 진단해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나기 전에 이걸 일일이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아테나 보험회사에서 카페트 센서 내졸중 환자 클리닉 변화를 감사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이트 가서 다 찾아가고 기억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회사 아테나가 카페 센서 내졸중 환자 클리닉 변화감지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설명이 안 해줍니다. 근데 저거를 깊숙하게 연구하게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도 그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부분에 앞으로 2025년 되면은 인구센서도 인구조사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거다. 그래서 활용하는 정보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 빅데이터 활용 의사결정 분야인데, 모든 기업 보유 데이터 정보가 매 시타선 사격마다 여러 종류가 하고, 현재 농부들은 작물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해서 결정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옐프 사이트는 음식점 리뷰, 옐프 순위 평가하는 상당히 분명히 이 옐프 사이트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빼놨습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차가 2025년도에 미국에서 10%에 될 것이다가 약 80%가 했는데, 테슬라가 2015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조각을 했고, 구글 2020년 자율주행 상용차를 목표로 지금 상용화를 내받을 위해 2012년 자율주행차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의사에 등장할 거다라는 그 부분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컨셉트 4라는 인공지능이 알파고 말고 인공지능이 알파고는 바둑을 그렇게 했다라는 그 어떤 반복이 나오고, 물론 그걸 또 다른 거 응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컨셉트 4라는 인공지능이 지금 인구차 기준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 정도의 지능을 가져가 합니다. 부의 법칙은 15년 인간의 뇌가 그 이상으로 도달할 거다라는 게 있고, 뒷말리 센터스는 꼼꼼히 구조되는 현재 인공지능으로 바이팔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참고로 인공지능의 알파고로 배우는 부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알파고 잘 아시십니까? 1국, 2국, 3국, 4국, 이걸 썼는데 삼국지에 신의 한수 78수를 써서 한 번을 이겼다. 물론 5번 중에 4번을 했지만은 한 번을 이겼다라는데 의미를 둔다 그러면 그게 뭐냐? 라는 거죠. 78수가 왜 신의 한 수냐? 저도 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간 거 자고 그 흔적이 있게 보일 텐데, 왜 신의 한 수냐 하는 걸 잠깐 하는데, 이 알파고의 개념이 매수 뜰 때마다 확률적으로 70%, 80%, 그러니까 50% 이상 이기는 수를 뜨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 기사고 16만 개를 저장을 해놨거든요. 안기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니까 순간적으로 보고 그 시간 내에 그 다음 답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 기억을 하는 알파고하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기억하는 거하고 사람이 기억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세돌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력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랬는데 개수마다 지금 보면은 이 16만 개 개수 수 중에 그 중에 가장 확률 높은 수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면은 또 그 다음 수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삼국의 78수에서 왜 신의 향수냐, 왜 이세돌을 이기느냐, 그게 왜 그거 이긴 게 인간이 이겼다고 보느냐라는 그런 가지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창의력이라는 것을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8수에 지금 요 보면은 이 빨간 거는 흑이고 이 알파고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는 이 섀도우의 그 집을 뜻합니다. 근데 이 집하고 이거는 전부 다 싸워야 되고 하니까 이 실제로는 아무나 누구든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으나 지금 초반에 이 분야하고 이 분야하고 보면 당연 이 면적이 넓습니다. 이 면적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8수째 뜨는 함자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살리려고 이렇게 떴는데 흙은 이쪽에 없습니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수가 78.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받은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가라는 이야기죠. 신의 향수다. 78수가 왜 신의 향수가 의심되니까 찾아가니까 막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겁니다. 물어보니까 나오더라.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보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 다음 수에 흙이 알파고가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수에는 확률 5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부터 버벅거립니다. 즉 인공지능이 그 주어진 알고리즘 따라 가다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디버깅이 일어나 버리니까 버벅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떡수를 떤다라는 프로도 있는데 떡수를 뜨기 시작해요. 떡수를 그래가지고 완전히 알파고가 무너졌다. 다시 말해서 알파고의 78수 아까 그 지점에 떴던 그 지점이 뭐가는 그 관계없고 78수의 한수라는 게 기계를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창의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교육 방식이 암기에 의존하고 있고 수능시험 사실 의사고 전부 다 뭔가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나중에 신문 나온 내용을 이 인공지능이 바뀌는 걸 오늘 신문 난 거 잠깐 나중에 이야기 드리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창의력을 가자. 그 창의력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저게 코모로스키가 벤츠 코모로스키가 그렸던 그 뭡니까 저장하는 기가당 저장하는 그 커버에 끼는데 그 부분이 식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만들어 지금 그게 창의력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이런 방식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던 게 이런 포맷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파워포인트 스킬을 전혀 안 그렸고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알 수 있는 대로 해놨는데 근데 우리가 책의 전달, 지식의 전달 방법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구글 잘한다는 말이 아니 공부 시험 잘 친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문맥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니까 시간이 머리 나쁜 사람 시간이 걸리고 공부 좀 빨리 알겠지만은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하니까 팍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 코딩을 잘하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아마 대박을 칠 거 아닌가. 근데 저도 부세대가 돼가지고 아쉽지만 그걸 못하고 있고 욕심이 돼서는 코딩을 배워서 내가 이걸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그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에서 부분을 정리했고 화이트 칼라의 인공지능이 앞으로 IBM 와선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폐암 진단 접종이 의사보다 병 진단하는 접종률이 훨씬 좋더라고요. 의사는 90%, 의사는 50%인데 인공지능은 90% 이상이더라. 그런데
의사가 새로운 그 데이터를 습득하는데 수당 160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이 맞는 거죠. 나중에 그 동네 약사가 나옵니다. 이 삼성에서 지금 그 흔하게 이제 보도나는 인공지능 5년 내에 오늘 신문을 나온 걸 이제 했는데 5년 내에 보험 설계사가 대신할 거다.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오늘 나온 신문을 했는데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부담도 강화하니 필요하고 법이 바뀌어보나라는 이런 건데 어떤 인공지능이 아까 전에 자체 사례를 일어나면은 사회적인 이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보험설계사라는 게 앞으로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거다는 거 이미 다른 데서 이미 발견을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인공지능 로봇 공학이 컴퓨터의 민감식을 이게 옥스퍼드 대학 마틴 스쿨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제가 써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고위험군의 서비스 여기 보면은 뭐 거의 20년, 30년 앞으로 5년 내지 15년 그 정도 되면은 100%의 이 부분은 없어질 거다 하는 게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서비스 영업 사무 행정직은 고위험군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요렇게 지금 그 다음에 정비용군 중간 정비용군 로봇 서비스, 로봇 약사 드디어 나왔는데 삼성 서울병원 아포테카 큐버가 재작년에 의약품 제조 로봇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싱크 로보틱스라고 해갖고 요게 지금 실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나왔던 거를 올렸습니다. 아포테카 캐모 의약품 제조 로봇 실제 2015년에 삼성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가봤지만 찾아보고 이제 삼성이 하고 있다는 찾아보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일자리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미싱크 로봇 이게 어떤 그 부품을 갖다 올려놓으면은 그 부품이 불량의 양품이라는 걸 신호를 받아갖고 그걸 올라가는 게 미싱크 로보틱스가 한다. 이게 다른 그 프로그램에 다 매칭이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분야는 앞으로 3D로 제작된 자동차가 2020년도에 나올 때 84%가 됩니다. 그래서 캡 엔진 G의 캡 엔진 이 아마 베스트셀러 엔진입니다. 그게 3D 프린팅을 제작한 연료 노즐 탑재를 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에 이런 걸 실제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적층 형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성상보다 머리보다 더 작은 3D 프린팅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밀하게 하면 앞으로 어떤 문화 부분에 쓰이고 이런 거 하나 만들기 위해 어떤 기계를 가공한다는 이미 힘들어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 해서 인공 그러니까 강으로 3D를 제작한 단위 70%가 20년에 실행될 거다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지금 동영 중에 하나가 베이징 그 의사 리종순이라는 의사가 12살짜리 어린이 학생의 암이 있었는데 척추 암이 있었는데 요거를 끼워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그래갖고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티타늄에 그 기공이 있으니까 결국은 뼈가 자라서 그걸 다 채워줍니다. 애가 크니까 뼈가 들어가서 채워줍니다. 잘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들어가면 나중에 찾아줍니다. 제가 이제 의사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겠죠, 사실은. 제가 의사라면은 이 부분을 3D 프린터의 전문가라.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할까? 병원
그다음에 제 4차 산업 영향은 아까 앞에서 딱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업, 국가, 소재, 사회, 개인 모든 데 영향을 받 거다라는 게 이 영향을 그다음에 어제 나온 신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과 비슷하게 신문에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 광고로. 그래서 한국생산공업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거 이 부분 내용을 밖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어떤 내용인가 봤습니다. 내가 트렌드 4차 산업혁명인데 빅데이터, 스마트카, 헬스케어, 내가 트렌드 일자리, 인문특강 이거는 다 되고 그다음 내가 IT,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IT 그 다음에 금융보안, 내가 트렌드, 에너지, 이제 에너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1년간 강의인데 오늘은 제가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에너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을 스킵할 건데 에너지 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한 장면으로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에너지 혁명도 일명 그거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까 설명을 보여 공동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장면으로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에너지 혁명의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에너지 혁명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그 비슷비슷한 내용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장면을 만듭니다. 자, 이게 바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화물 인터넷, 센서를 포함한 화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기자동차, 3D 프린팅, 유전학, 나노기술까지가 4차 산업의 대부분이고 에너지 혁명은 이 공통 겹치는 교집합 부분을 해서 에너지 플러스 즉 에너지 전환과 태양광, 즉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과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혁명이고 제4차 산업혁명이고 하면은 막 공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저게 부분은 대단해.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두 개를 동시에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잘 안 봤으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인공지능 보고 야 이거 좀 부분 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내주겠습니까? 왓슨 보고만 해달라고 그랬다면 했을 건데 저는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찾아보니까 에너지 혁명, 4차 산업의 혁명, 교집합의 자, 이제 새로운 시대의 고래라는 게 이제 석유가 고갈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번 보세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 과연 석기 시대에 돌이 없어가지고 청동기 시대가 갔겠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기술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가능성이 때문에 옴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차 시대에서 내연기관으로 가는데 바구가 없거나 말이 없거나 뭡니까 마차의 이런 게 만들기 힘이 들어서 내연기관으로 간 게 아니고 새로운 운송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 거다. 그러면은 지금 석유를 쓰고 폐기를 쓰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갈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즉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야 할 중요한 골자라고 하고 뒤에 생명공학 이쪽에 그런 게 있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피해조 합성 소자가 있습니다. 합성 소자는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가하면 전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합성 소자를 우리 피를 맥에다가 바닥에 붙여놓으면은 이게 합성 소자의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배터리를 쓸 수 있다 하는 게
WTBOVOX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전 소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고 우리 이제 결국 배터리가 필요한 그 시점에 무 배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배터리 없이 작동하는 전자기기. 그러면은 여기가 붙여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전구가 작게 흐르는 그런 기계들은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나온 내용 한 번 더 인용합니다만은 1900년 딱 1900년입니다. 1900년 그 시점에 미국 오봉가에 요 많은 마차 중에 여기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여기 딱 여기가 자동차 한 대 있습니다. 1900. 그런데 그 이후로 13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봐도 보살입니다. 딱 마차 전부 다 타고 마차가 한 대 딱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3년 딱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이게 급하게 변하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와서 이렇게 티핑 포인트 존재한다는 티핑 포인트 잘 읽어라 봐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석유, 가스, 원자력하고 운송수단은 내연기관, 운전자 운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갈 거다라는 게 에너지 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고찰. 그래서 이렇게 석유를 하고 그다음에 과하게 제가 사진 하나 매연을 또는 매연을 풍기는 이런 게 앞으로는 이쪽 신재생 에너지 세계 우리나라의 기준을 보면은 세계는 덴마크, 독일은 거의 40%를 하고 일본은 10%, 4%, 중국 10%, 4%인데 우리나라는 OECD 최하에서 2.8%까지 나고 석유 화학에너지는 지금 70년 이후로 35배가 올라가고 태양에너지는 150분 정도 얼마 있으면은 석유값하고 태양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값하고 같아지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2020년까지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2030년까지 37% 감축을 선언했는데 이게 그날 2030년이면 갑자기 감축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참고로 에너지 스마트 인터넷 인터넷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또는 에너지 인터넷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수백만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생산자가 등장을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거의 그러니까 제로인 한계 비용으로 생산해서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에너지를 하고 사고 이게 에너지 에너지 혁명을 앞당기는 6가지 토니세바, 그러니까 에너지 혁명을 주창한 토니세바 분류하기 6가지 기술이 있는데 6가지 센서, 에너지 저장 기술, 태양광, 전기,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AI 이런데 아까 지금 밖에 이렇게 공동되죠. 사실 센서나 자율주행차나 빅데이터, AI가 앞에 가고 이 교차부를 있죠. 4차 산업하고 그래서 공동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태양광과 여기 추가되는 에너지 재단이 있는 거지. 이거 말고는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센서 이야기가 안 됐으니까 센서를 이야기하면 지금 센서의 숫자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가격도 1000배 가격이 할애됐다. 그래서 센서에 인간 오감을 대신한 스마트폰 센서들이 그 종류 활용 범위는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센서들이 여기 카메라, 마이크, 터치 스크린, GPS, 가속 센서, 자기스코프, 그리고 이 냄새도 부각 기술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에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센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나중에 센서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고부가 되고 이게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 연결하면 상상하지 못할 올라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센서 개발해고 애플리케이션 그 센서를 만들려면 반도체 공정이 있고 이래야 되지만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책상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도 IT 분야의 전에 있는 사람 그리 가면 됩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오감 만들기 220조 센서 시장을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센서 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압력, 가속도, 온도, 주파, 생태 신호 등을 감지하고 단수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 처리하고 하는 이런 지능을 갖는 그런 센서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삼성 SNC라는 회사에 엊그제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 여기 하나하나 센서입니다. 1mm, 1mm, 칩. 그거를 반도체로 휴미칩이라고 하는 이거를 센서 칩으로 만들면 한 2, 3mm가 된다. 이거를 이걸 절전형 에어컨에 넣으면 온도가 높아도 습기가 많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는 저거 하나만 갖고도 절전이 되는 거죠. 자동차의 앞유리의 김스림 방지 장치 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처는 이 회사 공급처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센서 기능이 온다라는 시그널 내용 메시지에 LG는 시그너처 냉장고가 그렇습니다. 온도, 습도 센서는 기본이고 녹도, 동작 감지, 우리 측정, 문제간 20개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상하려고 할 때 그 미량 냄새가 나는 것까지 감지해서 알려줍니다. SK텔레콤의 맨홀의 뚜껑에다 자이로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리움을 알려줍니다. 포커스 센서 아까 들어가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에 이 모든 게 센서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일본 경제 전문지에서는 하고 10년 내 똑같은 이야기인데 1조 센서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앞에 이야기를 똑같고 신문이 나온 내용하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똑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한 대당 300개 센서가 장착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서 BCC 리서치가 봤던 게 지금 그 센서 시장 규모가 2016년도는 130조 배 그리고 지금 10년 6년 만에 바뀌었고 2020년에 220조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센서 기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신문에 있는 내용을 특별히 했는데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을 신문에 있는 내용을 쓰고 에너지상 6개 중문입니다. E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이 개념도가 이거는 전기 저장을 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는 아니고 이미 핵연료든지 그 다음에 석유 에너지든지를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하면은 한간 시간에 설비가 저전력한 시간 내에 축적을 해놨다가 많이 쓰는데 고가로 팔거나 자기가 끄집어내서 저렴하게 쓰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는 약자로 붙여갖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뒤에 개념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센서 탑재를 하게 되고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 ES 시장을 선정하고 있다. 지금 그 심야 시간에는 이 전기가 평균적으로는 이래 되는데 전기를 저장을 해야만이 심야 시간에 쓸 수가 있는. 심야 시간에는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피크 시간에 이 부분을 내서 더 이상 전력 발전기를 증가 안 하도록 하는 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하는 개념이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에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확실히 일어나는데 오이라는 게 BYD, 독수코 삼성에서 이런 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 되면 커피 한 잔값을 하루 사용할 에너지가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기 저장 협약권에 쓰는 ESG 신문화 내용을 제가 일시에 잠시
데스크에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하고 IT하고 그러니까 아까 4차 산업하고 그 부분을 구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는 뭐 이야기하는 거 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질문이 4차 산업하고 분명히 달라지고 거짓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빠르게 이해해보겠습니다. GS 사회 평가 10대 크고 그 운영은 미국이 ES 설치 과정에 보조금이 앞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저게 이제 옛날에는 예를 시집을 가면은 냉장고다 뭐 이런 거를 세탁기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걸 사갔는데 앞으로는 ESS에 저기 한 3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그거를 하나씩 이 분수감으로 사갈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는 테슬라 가장 앞서가는데 그게 파워월 즉 집에 가정에 쓰는 거 파워팩은 공장에 쓰는 거 파워팩은 공장에 쓰는 거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말하기를 지금 미국의 사막에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공장을 지금 설치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에너지 파워팩을 1억 6천만 개만 있으면은 미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세계적으로는 26개를 만드는 한 그래서 자기가 기술을 전부 다 인터넷에 다 오픈을 해가지고 동참해라. 내가 26개 만들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이 세계를 바꾸자라는 것을 앨런 머스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월, 파워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 나왔던 경산 쪽에 ESS 시스템 여기다 하고 그래서 기존 에너지 심야 시간대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전기를 모아놨다가 우리 이제 우리 지금 저기 뭐 하냐면 우리 2차 전지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테슬라 시장, AS 시장을 진행하고 있다. 아까 3년 파업에 이런 그치만 미국 진영 15개는 세계 에너지 공급을 한다. 여기 테슬라 파워팩, 파워는 가정에 쓰는 거, 파워팩은 공장에 쓰는 거. 그래서 테슬라 파워를 사용 사례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이거 태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도 심야 시간대 저렴한 심야 시간대 출적에 쓴다 이런 이거 지금 건설 중인 기가 100%. 테슬라 파워를 개념도가 앞에 사용되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파워를 쓰는 거 전혀 이제 환경에 오염이 전혀 없는 그런 데 전기 타고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쓰고 저장하고 해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태양광 부분에는 솔라셀의 효율이 중요하고 효율이 지금 문제로는 가장 낮습니다. 효율 부분에 가장 낮습니다. 이 효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데 좀 있으면은 답해진다. 리딩 페리티가 똑같은 나라는 전기차, 전기자율주행차, 전기차하고 전기자율주행차가 또 다르지. 전기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전기자율주행차는 이 내연기관으로는 힘들 거 아닙니까? 내연기관으로 자율주행하기 힘든 건데 전기차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인데 지금 전기차를 보면은 이 자동차 연료율은 내연기관이 20%, 전기차는 90%에 90%. 내연기관은 자동차가 딱 정지 신호 대기하면은 아이들 순간에 있어가지고 공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는 공회전 할 필요 없죠. 그러면은 못하니까 꺼졌다가 바로 출발하면 돌아가고 하는 게 전기차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가 흡수는 내연기관이 20대의 전기차는 앞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누구든지 올 거다라는 게 전기자동차
테슬라 S 모델은 뒤에 이제 방송을 보이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5달부터 테슬라 전기차를 판다해갖고 그거 여기 테슬라 S 모델 여러 해 최고의 차 성능을 따라 차가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 전기차 오늘 판매한다. BYD도 한국 전기차 판매도 할 거다. 전기자율주행차 2034년 그게 전기자율주행차는 라이다가 그러니까 라이트 디텍팅 앤드 레이징이라는 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옛날에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2013년에 세대는 1만 달러인데 2014년도에는 가격이 소고품이 좀 이렇게 떨어집니다. 라고 제가 그래서 자율주행 개발장이 상용화 시키면 각각 인도가를 했고 이 선생도 완전자율주행 그래서 공유와 만난 자율주행차인데 공유 이거 하나만 끝내고 풀립을 안 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는 읽어보면은 수수수 이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어요. 공유에 의한 자율주행차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거 지금 제가 구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차를 24시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차는 운송의 수단이냐 소유의 수단이냐 운송의 수단이죠.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아주 희귀 자동차 아닌다면 소유보다는 운송 이동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구미에서 여기까지 경남대까지 오는데 차를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차에다가 신청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영남대까지 시간 넣고 이제 도착해야 된다고 딱 집에 오면 차가 우리 집 앞에 옵니다. 좀 타고 와서 내립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등산에 식당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합시다. 있으면은 내가 등산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그게 차가 이 자율주행차가 올 거란 말입니다. 와서 여기 타서 와서 음식을 먹고 지불할 때 내가 음식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음식값만. 음식값이 만약 1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10만 원만 지불하면 모든 끝입니다. 어떻게 왜 끝이냐? 우선은 물론 전기자율주행차에 그 주행을 했던 값은 제가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맵으로 우버 택시맵으로 불렀던 회사가 있을 건데 그 차를 운행해놓은 회사와 그걸 연결해준 회사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값은 내가 식적으로 먹었고 이제 차는 타고 왔는데 그러면 10만 원만 내주면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씩은 우버 택시가 먹고 그 다음에 우버 택시 연결해준 회사가 먹고 그 다음에 이 택시 조합에서 내가 택시를 타고 왔으니까 택시 또 많이 먹고 하면은 10만 원만 내면은 주는데 그거는 음식점에서 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왔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10,000원어치를 먹었다 이러면은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1,000원, 음식값 9,000원인데 그 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음식값 9,000원치 먹었고 부가가치세 1,000원 냈다 이렇게 절대 인식 안 합니다. 그냥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유의 시대로 가면은 모든 게 공차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효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효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이런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면은 앞으로 공유 모델 전환 시에 전 세계 차량 판매 대수가 8,200만 대인데 앞으로 이 15분지 1호제라고 1,550만 넘기하고 차량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간 활용도 결핍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런 알파의 효과가 일어나고 3유국에서는 사우디, 러시아만 있으면 되고 자동차 회사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대수가 15만 대, 15분지 1로 주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에너지 혁명에 대비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동참을 자동차사든지 이런 부분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쁘될 거다 하는 게 여기 에너지 혁명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 이제 AI가 어떻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도 제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 앨런 머스크 3차 혁명을 이야기해서 에너지 혁명 이 부분 1차를 다 같이 이야기해요. 인공지능이 에너지 혁명 주도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그게 누군가라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모든 변화가 처리가 됩니다. 이제 기업, 비즈니스, 국가, 세계, 사회, 개인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변화가 자속화가 됐다는 게 오늘 제가 에너지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로 제가 설명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 간단하게 한 건 정도만 받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질문 있으시나요? 제가 좀 크리티컬한 질문 아까 뭐 차를 공유하고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차는 이제 더 이상 주행하는 목적이지 소의 목적이 아니라는데 사실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은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텐den시가 반대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충분히 돈이 많아요. 뭐 제가 급해가지고 그런 차를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충분히 돈이 많고 나는 항상 새 거만 쓰겠어. 내 거만 쓰겠어. 그런 디렉션이 사실 있거든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차 기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차가 왔는데 뭐 그 차를 제가 타고 갈 건데 그 차는 뭔가 흡연하는 거야. 기분 굉장히 나빠지잖아. 난 내 차를 이용해. 여자들이 마찬가지. 가방백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계속 깨준 게 본인만의 백을 든 이유가 뭐냐면 난 내 걸 가져야 되겠어.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그 부분 교수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제 경우를 하면서 답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삼성 스마트폰 S1, S2, S3까지 샀는데 다른 회사 샀는데 지금 S1, S2, S3가 집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새 거를 사면은 새 걸로 하고 다른 걸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게 난 다른 사람 다 버렸을 때 이게 소장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지금 동작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는 소장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대다수의 이 변화는 아니고 물론 고가 제품 예를 들어서 뭐 백이다 아주 보석이다 이런 거하고 이제 이런 공유의 경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달리 갈 수 아니겠느냐라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쪽으로 공격하고 그렇지 않은 아주 그 소유를 함으로 해가지고 럭셔리한 차를 소유를 하겠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짐을 거기다 이어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 대신에 뭐 짐을 보관하고 있기도 한데 그게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없잖아 아니겠나 그런 것들이 아마 상충되는 시간들이 가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더 많은 예.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발 밑에 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돼야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지금 젊은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고용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공유가 되거나 뭐 수지 산업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고용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이게 진전이 되면 충정이 되시는 게 조금 어렵지만
이제 직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한 부분이 어차피 그 안에 더 있긴 한데 아까 이제 보험 설계사 부분에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게 보험 책정하고 사람 대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험 설계사가 인공지능을 배치했을 때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보험 전문 설계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여기 안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좀 더 고가되고 인간적으로 변할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직업이 보험 설계가 인공지능하고 보험 설계사가 없어지고 그것만 강조했을 때는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으로 그 사람이 옮겨가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잘못 제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 보험 설계사 부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부분이 다 완전히 없어진 게 그게 좀 더 고도화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겪을 때 아까 이게 마차에 마부 혹은 직업을 잃는 사람이 그다음에 말발굽에 그 말발굽 징 않습니까? 그거 만들어서 다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어짐을 해서 다른 직업으로 물론 개인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건데 다른 직업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나 또 뭐 젊은 회사 뭐 한 30대 그만두지만은 제가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설명해 주는 저마저도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겠다 해서 한 달, 한 20일간 자료를 찾고 해봤는데 보면 볼수록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과연 힘 맞는가? 그런데 지나고 보면 맞더라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못 바꾼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고 그거는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세션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라서 그때부터 지금 많이 그러니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박수 저기 오늘 사실 세션을 빨리 시작해서 참석하신 내일 소개시켜드릴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그 시간을 좀 지금 갖는 거에 대해 나중에 지금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제를 뵙더라도 제가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 말고요. 그래서 잠깐 배석해서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예. 저는 지금 보험대 기계공학과의 수생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안회사 코리아라는 쇼핑 업체의 기술 부문으로 현직입니다. 그 전에는 NC 전자의 법인장으로 근무를 했고 정년을 마치고 제가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학교로 인적을 주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도 많고 또 지능 기계 쪽에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업체에서 오신 네, 저는 우리 본 박사님하고 같이 뭐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런 같이 마라톤도 같이 하고 그런 근데 저는 구미에 있는 구미 열병합 발전소의 그 기계부장으로 몇 년 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감리 회사에서 지금 현장 감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규입니다. 예. 감리가 제가 아는 그 감리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측정하는 포텐셜 스태틱 만든 회사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 회사는 아니고 일단 건설 쪽에 가는 나오시기 너무 힘드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진호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불러주신 고객님 감사드리고요.
다들 여러분들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양봉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석연구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북한제조기술센터에서 풍속하고 제조 쪽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치과 의료기기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민민벤탄에서 왔습니다. 이제 회사를 와서 있고요. 치과 관련되어 있는 치과 의료기기와 고철물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 지오 화이트팀에서 온 이원호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변영준 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기로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일본 출장에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학생인지 학생인가요? 네. 그러면 저희 주에 대해서 지금 수고해 주시는 분 아마 저번에 한 번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예, 그 지난해 강의를 참 감명 깊게 듣고 오늘 또 이제 좋은 강의 있다길래 또 이제 뭐 촬영 겸 취재 겸 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제 저 촬영해서 유튜브에다가 그 건수기 박사님 특강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싶은 분은 검색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도 되겠죠? 예. 강의가 예. 사이에 그처럼 시급도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뭐 작은 프로그램보다 이거를 머리까지 와주셔서요. 감사드리고요. 따로 한 5시부터 저희가 식사할 예정이니까 30분 정도는 저하고 얘기하실 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5시에 여기 참가한 모든 학생 실험실 방문하고 다 이렇게 저녁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원아 우리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예. 네, 좀 앞으로 수고스럽지만 나와서 좀 사진 자네 있잖아. 예. 여기 다른 분한테 부탁하고 자네도 학부생이야 현재는. 예. 그러니까 왔어요 이 스티커. 그 있잖아. 그 자네 처음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알파고 얘기하셨잖아요. 저 친구가 생긴 게 이세돌 닮아가지고 저 친구 이세돌이 여기 왔어요. 여기 신의 한 수를 아니 어느 무슨 얘기예요? 오늘 장애인사에서 학부생이요? 가수 좋아해? 가수 좋아해? 뽕벌을 얘기한 뽕벌을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 행사가 내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 관련 내용 받았지? 예, 다 있어요. 사인도 받았고 예, 사이즈.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찍겠습니다.
다들 너무 정적이신데 웃어주세요.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찍을게요. 이번에 좀 다른 포즈로 해주시겠어요? 이세돌 자, 생사를 한번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 이세돌 혼자가. 사진 잘 넌 이세돌 교수님은 고영건 교수님이 잘 알고 찍을게요. 아, 예.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주죠. 그 앞에 아. 스마트폰 저 앞에 요걸로 해주세요. 예. 혹시 그 회사라든가 필요하신 스마트폰 찍으실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부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이 사진들 필요하시면 다 공유할 거거든요. 혹시 사진기를 못 믿으니까 한 개 있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신 거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교수님 먼저 가시고요. 예, 예. 영역이 그 회사에서